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26년 차 주부입니다. 사연을 듣다가 제 결혼 생활도 적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신청을 해봅니다. 저는 처녀일 때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고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는 일을 처음부터 쭉 하고 싶었는데요. 시댁 어르신들이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하셔서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워낙 일을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던 사람이라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들었을 땐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을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만약 남편이 그것도 못 참아주냐고 화를 냈다면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럼 시간을 조금 가져보자고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를 놓고 싶지 않지만 제 의견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며 제 의견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에 저는 이 남자를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일주일 뒤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만 하던 사람이라 집안일은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아니, 혼나면 다행이었어요. 차라리 말로 한번 크게 혼나는 날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시할머니께서 저에게 요리를 해보라고 시키셨는데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는 한숨만 쉬시며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더 싫은 거 아시나요? 괜히 더 찝찝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말 안 하시면서 계속 시어머니께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들리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괜히 제게 말하기 껄끄러워서 남에게 말하는 척 제게 다 들으라고 말을 하나보다 하고 넘겼어요. 참고 참다가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걸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니 저도 불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참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말을 듣겠어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뒤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 너무 못됐나요? 하지만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잠시 시어머니가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니, 시할머니보다 더 심했어요. 시할머니는 그래도 제가 잘못한 것만 뭐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별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뭔가 그냥 제 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도가 좀 지나쳤습니다. 그냥 제가 견뎌야 할 일인가 싶었어요. 근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계속 쌓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그러니 더는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알고 있지? 뭐가? 어머님이 할머님 그대로 따라하시는 거. 근데 요즘 더 심하시더라고. 나도 요즘 느끼기는 했는데 어머니랑 할머니랑 옆에 계속 붙어 다니셨잖아. 그래서 버릇이 됐나 보지. 내가 잘 말해볼게. 만약 그게 버릇이라면 다행이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 시댁에 방문해서 인사를 드릴 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시아버지께서 저를 이뻐해서 그냥 넘어간 기분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느낌뿐이라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알잖아요. 여자의 느낌이라는 게 거의 다 맞는다는 걸. 그래서 제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제 생각이지만 버릇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걸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시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이때다 싶게 다 쏟아붓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이야기를 잘했는지 제 앞에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귓속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앞에서 욕을 들었는데 귓속말을 하면 당연히 제 욕을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거기서 대놓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지경이고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러니 저도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계속 귓속말을 해온 것도 아니고 남편이 이야기를 한 뒤 귓속말을 하니 당연히 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차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물어보지는 못하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물론 자기 가족을 욕하면 기분이 좋지 못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당한 게 있고 남편 가족이면 저도 포함돼 있으니 저는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그러운 편이라 당연히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말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선을 넘은 거 아니냐고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조심해달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남편도 찝찝했는지 남편이 시누이에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올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아니, 기분이 나빴으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올케는 매번 그러더라? 직접 이야기를 해. 기분 나쁘게 왜 뒤에서 이 얘기를 해?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린지, 제가 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소리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회사 생활 몇 년 했다면서 눈치도 없어? 됐어. 그냥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하라고. 그러고는 신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혼자 화를 내고 끊어버리니 당황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남편이 신우이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남편은 조심히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인지라 신우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고 설명을 했어요. 남을 욕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참 웃기고 그걸 듣는 상대방도 맞으면 맞는 대로 찔려서 기분이 상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자기를 그런 식으로 봤냐고 기분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신우가 제가 말했다는 걸 눈치를 채고 제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바로 그런 식으로 화를 내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따지겠어요.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뒤에서 귓속말을 하니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섭섭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우이의 말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신우이는 제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제게 답답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올케, 진짜 답답하다. 아니 그냥 그때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뭐 올케 섭섭한 얘기 듣자고 그러는 줄 알아?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맞아. 솔직히 올케 이야기 좀 했어. 엄마가 올케를 좀 안 좋게 보길래 잔소리했는데 그것도 좀 그렇다고 이야기했잖아. 그것 듣고 엄마가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귓속말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못 참고 또 이야기를 해? 그러고는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제 이야기를 한 게 맞잖아요. 그럼 제게도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우는 제게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저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그럼 결국 제 이야기 한 게 맞는 거면 저한테도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는데요. 솔직히 아니라고 하셨으면 제가 착각하고 혼자 어머님이랑 형님 나쁘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결국에는 제가 느낀 게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세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이런 식이면 형님 못 봐요. 아니, 어머님도 보기 싫어요. 라고 말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는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굳이 거기서 또 막 뭐라고 말해봤자 일만 더 벌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올케 때문에 지금 엄마 알아 누우셨어. 저는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날 주말 바로 시댁에 가서 한 번 더 시누이와 시어머니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지만 더더더 싫더라고요. 더 싫은 건 뭐였는지 아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더 심해졌어요.
어떤 식이냐면 국을 끓였는데 국이 좀 짜면 제게 국이 짜다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누이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국이 좀 짜지 않니? 아닌가? 나만 그러니? 아, 어떻게 먹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남편이 한 소리 했더니 말을 안 하고 귓속말로 제 욕을 하더니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더 심해졌다는 건 거기에 이제는 국이 좀 짜지 않니? 아닌가? 나만 그러니? 어떻게 먹니? 애미야 국이 너무 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은 제게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난 뒤 시어머니가 어디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조금 편하게 시댁에 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아이가 생겼고 저희 부부는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회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는 모습을 보면 천사이지만 깨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이 배운 것 같았어요. 이래저래 육아에 치이며 살고 있을 때 친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친가와 그리 친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늘 술과 담배에 쩔어 있었고 어렸을 때는 매일 술에 취해 저와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저는 매일매일을 어머니를 기다리며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도망치고 싶어서 결혼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제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너스레를 대며 웃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알게 됐고 처음 그 모습을 보곤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술을 마시고 또 때리길래 제게는 동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전화가 왔으니 얼마나 싫겠어요. 결혼을 한 뒤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아들을 낳았을 때도 보러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 불안했습니다. 아버지는 횡설수설 제게 안부를 물어보더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부탁할 거면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아버지는 남편에게도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거 300만 원은 어디 나간 거야? 남편이 말을 하지 못하자 순간 아버지가 200만 원 빌려달라고 한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아버지한테 줬어? 전화 왔어? 돈 빌려달라고? 아니, 장인어른이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시길래 바로 드렸지. 그런 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알지, 아는데 당신이랑 장인어른 사이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래도 나라도 잘해드려야지. 그리고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안 드려. 그래서 아버지가 수술비 마련한다고 3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 어디가 아프시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준다고 하고 급하게 수술 받아야 해서 300만 원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아버지라는 사람이 더 싫어졌습니다. 어떻게 사이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처음에 저한테는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 되니 남편에게 전화해서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100만 원이나 더 빌려갔잖아요. 정말 괘씸하지 않나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아버지는 분명 술 마시고 노는 데 쓰기 위해 돈을 빌려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면 다행이죠. 여자랑 놀고 도박하는 데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크게 소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 놈은 아버지 아니라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나한테는 200만 원이라고 말하고 빌려달라고 했어. 수술이라는 얘기도 안 했다고. 걱정할까봐 그랬겠지. 진정하고 말 못해서 미안해. 근데 여보, 아버지잖아. 남편은 너무 착해서 탈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좋기는 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제 집안 사정을 다 압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는 정신을 차렸을 거라며 자식이 된 이상 그래도 부모님인데 좋게 지내야 하지 않냐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남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진짜 제발 그러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해줘. 그리고 만약 아버지한테 전화 오면 나한테 먼저 말해줘.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알아. 수술비 아니야. 분명 어디 논다고 돈 빌린 거야. 그리고 그거 갚을 능력도 없어. 알았어.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마지막까지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남편도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 늦은 저녁쯤 슬슬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집에서 들리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아버지가 옆집을 저희 집으로 착각을 하고 몸을 세게 두드리다 실랑이가 벌어져 소란스러웠던 거였어요. 남편은 놀라서 옆집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아버지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몸에는 담배 쩐내와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이들에게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그걸 알았는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의 손을 한번 잡고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남편 덕분에 저는 감정을 추스를 수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수술을 해야 해서 수술비 빌려드렸잖아요. 아니, 더 필요하지.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아버지는 취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꾹 참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럼 돈 드릴게요. 진짜 수술비 때문이에요? 그럼! 진짜로? 저 이거 진심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요. 그럼! 마지막이에요. 진짜예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아버지는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 저 정말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요. 수술비 필요하시면 그럼 병원에 같이 가서 수술비 내드릴게요. 정말 수술비가 필요하신 거면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이건 아니라 생각을 하셨는지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수술은 끝났고 그대가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얘기했지. 아버지 안 바뀐다고. 수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다녀? 남편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고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한때는 난폭했었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신 뒤로는 사람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희망을 품은 것 같은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께 더는 이런 부탁하지 말라고 찾아오지 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갑자기 화를 내시며 책상에 있는 컵을 저희를 향해 던졌습니다. 순간 저는 어릴 적 맞고 자랐던 일이 떠올라 몸이 굳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분에 못 이겨 물건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말렸고 결국 남편은 아버지에게 맞고 말았어요. 그때 갑자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 사람이 그 전에 경찰을 불렀는데 출동을 하고 보니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와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경찰에 의해 쫓겨나게 됐고 저는 그 뒤로 아버지란 사람은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며 자기가 너무 멋대로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버지는 저와 남편에게 번갈아가며 전화가 왔었고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왔지만 경찰을 불러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도박으로 신고하기 전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니 더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부와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미 없는 사람이었고 그나마 아버지란 사람이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조금 슬펐던 건 아이들이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한테만큼은 그래도 좋은 할아버지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도 알아버렸으니 미안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아이들은 커가고 저희는 점점 늙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부모님도 점점 움직이는 게 예전만 하지 못했어요. 시댁 문제는 늘 여전했습니다. 제사도 너무 힘들고 시아버지는 힘이 없으셔서 매일 집에만 계시고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여전했고 시누이는 그 사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처음에 갑자기 신우가 시댁에 큰 짐을 들고 와 살겠다고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이혼을 당해서 다시 시댁에 들어왔던 겁니다. 신우가 집안일도 안 하고 돈만 쓰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이혼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당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신우가 회사에 어린 직원과 바람이 났고 아주버님이 그걸 알아차려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가끔 만나는 사이라 술자리를 가지다 사실대로 말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신우가 바람 폈다는 걸 듣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다고 그 이유 때문에 시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바람이라니 정말 성격대로 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정작 친아버지인 시아버지는 좋아하지 않고 재혼한 새어머니인 시어머니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재혼을 한 뒤 정말 달라지시긴 한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따를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댁 식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이제 더는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암이라지 뭡니까? 유방암에 걸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앞으로 제사는 간단하게 하거나 없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라 다행이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팔자는 왜 이 모양이냐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무리 미워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은 걱정이고 간병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을 봐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병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프고 나니 간병은 또 하기 싫은가 봅니다. 물론 시누이는 일이 끝나고 매일 와서 간병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동서들을 정말 예뻐하셨는데 그런 동서들은 나 몰라라 자기 바쁘다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저와 시누이 둘이서 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동서를 찾더니 시간이 지나자 찾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제가 없을 때 동서네가 왔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진 않으셨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괜찮아지시니 시아버지께서 안 좋아지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말수가 워낙 적은 편이라 몰랐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시아버지께서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지시는 바람에 팔이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에는 잘 붙지도 않아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잠깐 같이 합쳐 사는 게 어떠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말했어요. 아니, 신우도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같이 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순간 아버지인데 아무리 싫다고 해도 참고 해줄 수는 없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뭐 아버지를 버렸으니 똑같다고 생각해서 더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곧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으니 그 후에 생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한 번씩 시댁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속에 천불이 났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신우가 한 집에 살고 시어머니도 편찮으시다고 해도 몸은 가눌 수 있는데 남편이 가서 병간호를 해주겠다고 하니 정말 답답해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간이 좋지 않아 매일 약을 먹고 있고 회사 일에 너무 바빠 매일 잠을 설쳤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시아버지 간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간호를 하면서 시댁으로 출퇴근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회사 출퇴근과는 느낌이 너무 달랐습니다. 물론 제가 일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가기 싫었던 나를 생각해보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시댁에 갔다가 아니 글쎄 시누이가 집에 있는 겁니다. 분명 시누이는 회사에 갈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집에 있으니 당황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회사를 뺐나 싶었는데 그만뒀다고 하지 뭐예요. 정말 저희 시누이는 어쩜 그렇게 막 살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병간호를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가만 보면 시아버지가 해준 돈으로 집, 차, 가방들은 다 들고 다니면서 병간호는 안 하는 게 참 못된 심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라면 아버지가 너무 싫으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돈조차도 들고 다니기 싫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시누이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고 심지어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아버지 돈으로 카페를 차린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지 않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변 카페가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며 약속이 있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엄청 욕을 했지만 그냥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있으면 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빨리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병간호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시아버지께서 대소변을 잘 못 가리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 심한 편은 아니지만 점점 심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팔이 났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려 저는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침 속에서 또 한 번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이 일을 당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 안 좋은 일은 항상 몰아서 오는지. 첫 번째는 시어머니 생신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어서기가 힘든 날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생일상을 차린다고 겨우겨우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생일상을 준비하고 싸서 시댁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큰 동서는 일이 있어 전날 따로 생신 축하를 했고 막내 동서와 저와 같이 생신상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늦게 온다고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아팠지만 그래도 약속이니 열심히 준비했는데 늦게 온다니 화가 나지 않겠어요. 심지어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힘들다며 음식 준비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그 후 상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도 안 보이는 곳에서 드렸으니 생신 선물 겸 드렸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동서와 얼마 정도 할지 입을 맞췄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글쎄 저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배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돈 액수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않고 동서에게 예쁘다며 막 칭찬을 했습니다.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있어 좋다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서러웠어요. 아니 그전에는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사짜 직업 며느리가 있으니 그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연중에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저를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전달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결국 설거지도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동서에게 부탁을 했는데 동서가 자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설거지 좀 해줄래? 네? 형님, 저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용돈 드렸는데 형님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서, 그건 그냥 동서가 단독으로 드린 거 아니야? 솔직히 형님은 그 정도 줄 능력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한테 맞춰서 줄 형편 되세요? 제 능력이 되니까 그냥 더 드린 거죠. 동서는 비아냥거리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휙 가버렸습니다. 결국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너무하지 않나요? 누구는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고 누구는 일을 해서 능력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버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너무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우물쭈물거리며 머뭇거리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게...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네? 엄마라고. 저는 순간 놀라서 그 자리에 가만히 얼어 있었습니다. 가세요. 어머니를 못 봤으면 그리울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니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몇십 년 만에 본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하는 말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너무 아프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돈이 아니었으면 저를 찾았을까요?
몇십 년 만에 봤는데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배다른 동생 이야기와 돈 이야기라니 정말 부모복이 없지 않나요? 그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분명 알았을 테지만 저는 아이들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술을 마시고 제 가족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이들이 저보다 어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1년 뒤 그러고 시어머니의 암이 다른 곳에 발견이 되었고 다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시아버지를 돌보느라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도 시부모님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신우이는 카페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하기 정신이 없었고 큰동서와 막내동서는 바쁘다고 그냥 안부 인사만 넣는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전보다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더 힘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나는 네가 질투가 났어. 어머님이 너를 굉장히 예뻐하셨거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이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 알고 보니 시할머니께서 저를 예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시어머니가 제게 잔소리를 하지 못하게 시어머니께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서 그렇게 저를 예뻐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일을 잘하지도 않는데 왜 좋아하셨대요? 젊었을 때 자기를 보는 것 같았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시할머니의 젊을 때 모습이 보였나 봐요. 그럼 그때 그냥 저를 좋아해주지 왜 그렇게 질책했나 한편으로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시할머니를 미워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걸 몰라주고 마냥 저한테 뭐라고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했어. 처음부터 어머니께서 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집 양반도 그래. 너를 꽤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질투가 났나 봐. 미안하다. 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저 솔직히 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알지. 어머니랑 형님들 동서 다 절 무시하니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날의 일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앙금이 다 풀렸어요. 대신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봐서 그런지 미운 정이 들어서 그런지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정말 힘들어하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울지도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아버지께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다 늙어가신 시아버지는 자식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일주일 정도를 하루에 죽 반 공기를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진짜 거의 산송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모셔올까? 애들도 거의 컸고 아버지 돌볼 사람이 우리밖에 없잖아. 없기는. 아니 동서도 있고 형님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는데 없기는 뭐가 없어. 나도 힘들어. 그나마 집에 와서 쉴 수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계속 보면 나도 머리 아프다고. 그럼 어떻게